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대화 이런 게 없으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너무너무 피폐해져요. 초면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꿀팁.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인사말 더하기 전략을 씁니다. 인사말을 누구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인사말에 한마디를 더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 그래도 비가 오니 좀 선선해졌네요. 아, 네. 이제 여름은 다 갔나 봐요.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하겠죠. 네. 가을이 오다 보니까 저는 옷을 좀 다르게 입었어요. 저녁에 쌀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조금씩 더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인사말 더하기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를 안다면 상대방이 최근에 있었을 좋은 소식이나 그분이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거리, 이런 거를 다음 화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무슨 과목에서 시험을 무지하게 잘 봐서 A 플러스를 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과목 A 플러스 받았다며? 되게 힘들었다는데 너 어떻게 받았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뭐 어디 회사 되게 어려운 어떤 인턴에 취업을 했대요. 그러면 오, 야, 너 어디 회사 인턴 들어갔다며? 어떻게 한 거야? 야, 너무 부럽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쑥스럽게 아니야, 뭘 그냥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기분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더 기분 좋은 신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이라면 뭐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갔다. 아이고, 얘 누구 어머니 신나셨겠어요. 아니, 어디 대학 갔다면서요? 아유,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거만큼 기분 좋은 말하기거리는 없습니다. 한 시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즐거워할 만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거리를 물어봐 주신다면 대화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겼을 때는 그 대화와 어느 정도 물릴 수 있는 자기의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얘기를 조금 풀어놓으면서 그 얘기 안에서 또 다른 상대방과의 공통점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공통점이 생긴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의 화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랑을 시켰어요. 그럼 그 자랑이 언젠간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자랑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너무 좀 아쉽죠. 지금 분위기 되게 좋은데. 그러니 거기서 뭔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나와 약간이라도 걸칠 법한 어떠한 다른 거를, 나의 이야기를 살짝 던져준다면 거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통점이 나오고 그 새로운 공통점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 주제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인생에서 대화가 중요한 이유.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적인 대화, 이걸 잘 못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예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있긴 있었어요. 드물었어요,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없습니다. 예전엔 예술가들이 주로 그랬어요. 나 어디 사람들하고 말 안 하고 안 보고 저기 방에 처박혀서 그림만 그릴래. 뭐 그런 사람들도 18세기, 19세기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예술가들보다는 자기의 그림을 남에게 설명하고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작품을 바라봐 줬으면 하는지, 이런 거를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일수록 이 미술을 좋아하는 대중들과 더 가깝게 지냅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거래처, 여러분의 무슨 뭐 회사 내에서 회의할 때 모든 분야에서 공적인 대화 말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승진에 한 걸음 더 가깝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도 한 걸음 더 가깝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발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PPT 자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 수업이나 무슨 뭐 회사에서 발표해야 될 일이 생기면, 야, 자료는 내가 만들게. 내가 자료 다 만들어줄게. 발표만 제발 시키지 마.
네가 발표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는 얘가 다 하고요. 발표는 딴 사람이 하죠. 근데 그러면 승진은 누가 하나요? 이게 억울한 점이에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발표를 한 사람이 승진합니다. 발표를 한 사람이 인사고과를 더 잘 받고요. 발표를 한 사람이 공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어서 좋은 PPT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저 같은 사람의 강의에 수강 신청을 하면서 말하기를 배우러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공적인 부분에서의 말하기는 이렇습니다. 사적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사실 사적인 부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즘 하도 돈돈하는 세상이라 제가 돈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사회적 성공을 먼저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내 가족과의 인간관계, 대화, 이런 게 없으면요, 삶이 피폐해집니다. 너무너무 피폐해져요. 내가 나이 먹고 이제 나도 환갑 지났고 뭐 70 다 돼가고 일은 뭐 거의 안 하고, 근데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그냥 돈은 많이 벌어놨다 칩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여유 있는 삶이에요. 근데 자식들하고 말이 안 통해. 자식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30분만 앉아있다가 다 집에 가려고 그래. 왜냐면 내가 맨날 말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돈으로 좋은 차 사서 확 돌아다니고 좋은 여행 가고 막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고 호텔 5성급의 무슨 뭐 펜트하우스에서 자고 행복할까요? 가족과 말 한마디 못하고 퍼스트 클래스의 펜트하우스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니 실제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실제로 걔네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랑도 대화가 안 되면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자식, 그분들의 배우자, 그분들과 가장 가까운 누군가와도 대화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이 두 가지, 사회적인 커리어, 내 인생에서의 행복, 두 가지를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행인 건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기라는 거죠. 말하기를 잘하면 이거에도 유리하고 이거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저 MBTI 같은 걸 굳이 제가 막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MBTI로 얘기한다면 저는 T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가 T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T들은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을 얘기하고 언제나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내 친구가 나한테 만약에 나의 장점은 뭐야, 단점은 뭐야,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조차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극히 일부 T만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에게 어떤 단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지, 내가 그런 면이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T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도의 T인 분들 가운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나를 지적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면이 있고 이 얘기를 내가 알았으니 지금부터 내가 고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남한테 단점이나 지적이나 이거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이걸 듣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다, 어떤 부분을 설득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너에게 이러이런 면이 있는데 너의 그런 면이 보일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워.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내 감정인 거죠. 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이거는 이성적인 거고요. 아, 이것도 좀 감정적이구나. 이성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싫어해. 이렇게 말하면 이성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워. 내가 참 아쉽더라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표정이 변했는데 그 상대방이 표정이 변한 걸 너는 못 본 것 같더라고. 그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네가 어디 가서 욕먹는 게 싫으니까 그런 말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정도의 표현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최소한 이 말을 하는 제가 내 편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내 단점을 지적했다는 걸 생각하기보다 내 편이라는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좀 단점 혹은 지적이 조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간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언이나 지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주의긴 한데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니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 사람과 나와 감정적으로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편이 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화법이 진짜 내 편을 만드는 대화법입니다. 한 번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게 되면 그 호감을 아주 깨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시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는 것과 청각으로 호감을 사는 거의 가장 큰 차이예요. 목소리가 참 묘해요. 이게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줬을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왜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저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좋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좋은데 이유가 없는 상황을 불편해해요. 그러면 이유를 만들어내요. 내가 저 사람이, 보자. 매력적이어서 좋구나. 잘생겨서 좋구나. 똑똑해서 좋구나. 옷을 잘 입어서 좋구나. 라는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건데, 목소리가 좋아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10명 가운데 1명만 자기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목소리라는 걸 알고요. 나머지 9명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깰 수 없어요. 아주 강력해져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없던 거니까요. 원래부터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진실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해 보여서 좋대. 갑자기 내가 그렇게 이유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똑똑해 보이지 않아. 사실은 잘 좀 봐봐.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얼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 자체가 내가 만든 이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이유를 내 친구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을 방해하는 적군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한 번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게 되면 그 호감을 아주 깨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시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사는 것과 청각으로 호감을 사는 거에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발성 연습을 꾸준히 많이 시키기도 하고 중요성을 말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매력적인 목소리란 목소리 자체에 거슬림이 없어야 돼요. 타고나길 정말 좋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길 좀 안 좋은 소리를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소리를 타고난 게 아닌데 정말 좋은 소리를 따라할 수 있나요? 이건 어렵습니다. 갑자기 내 얼굴을 제가 무슨 이병헌이나 박서준이나 이런 얼굴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똑같이 누군가의 정말 좋은 성대를 제가 갑자기 제 성대랑 갈아 낄 수도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제 얼굴인 상태에서 가장 호감 가는 표정은 지을 수 있죠. 그게 미소죠. 미소를 지으면 아무래도 상대방들에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내 성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성대 안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는 있죠. 그 훈련이 발성입니다.
그렇죠. 있죠. 제가 책에도 써놨고 이걸 제가 글로만 쓰고 말로만 쓰니까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책에 QR코드를 심어놨습니다. 보실 수 있게. 발성 연습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방식, 발성, 좋은 발성법이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발성법을 얻기 위한 연습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유튜브에서 발성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 한 30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바꿔서 굿보이스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300개 나올 겁니다. 그만큼 많은 발성 연습법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연습했고 제가 제 아나운서 후배들의 발성을 도와주고 연습시켜 줄 때도 그 방법으로 연습시켰을 때 가장 빠르게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발성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발성법이라는 이 목표점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표는 부산인 거잖아요. 근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KTX, 비행기 타고 가. 아니면 나는 바닷가를 가고 싶어.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서 목포에서 남해안으로 가가지고 부산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들은 훨씬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겠죠. 그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나 KTX가 가장 빠른 길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연습법은 바로 그런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들을 몇 개만 붙잡고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성대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가 찾아올 겁니다.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자음과 모음이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별도로 나눠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음은 대체로 안 틀려요. 안 틀리니까 자음 좀 이따 얘기하고요. 모음 같은 경우엔 모음은 대체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린다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모음을 100% 정확하게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한 50% 정도만 발음하고 살아요. 퍼센트와 프로는 둘 다 표준 외래어입니다. 둘 다 써도 되는 말이에요. 자, 100%를 발음하는 사람이 없고 5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를 조금만 올려서 한 80% 정도만 발음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쟤는 뭔데 저렇게 발음이 정확하지?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모음은 입 모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작게 오므리거나 하는 이 변화를 더 확실하게 주면 줄수록 모음 발음은 정확해져요. 근데 우리는 뭘 잘못하고 있냐? 입을 좁게 쓰는 건 다 잘해요. 입을 크게 쓰는 걸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 우, 아니면 이런 발음은 잘합니다. 그런데 아, 이런 발음을 할 때 입을 덜 벌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발음하게 되면 이게 안지, 언지가 애매해져요. 그 또 하나, 오우도 입을 작게 벌리긴 하지만 오우 같은 경우엔 입술을 좁게 앞으로 길게 내밀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발음이 또 애매해집니다. 보세요. 정확히 하면 오가 되는데 여기서 입술을 길게 내밀지 않으면 어가 됩니다. 어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 아까 커피숍 다녀오셨죠? 카페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직원분이 뭐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랬죠.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안녕하세요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안 내밀었기 때문에 요라고 해야 할 발음이 여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모음을 연습을 해야 되고 모음을 연습할 때는 입을 더 과장해서 크게 벌려가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습한 걸 잊고 평상시에 편하게 말을 할 때 보다 정확한 모음 발음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나는 멀티태스킹이 돼. 스마트폰 카톡 보내면서 대화할 수 있어. 얘기 다 들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주의지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경청은 집중력이에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을 참는 희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거보다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겠다. 좋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들면 좋다고 했어요.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관찰하라고 했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재밌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재밌었나? 좋아했나? 표정이 밝았나? 혹은 표정이 어두웠나?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런 관찰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새로 나온 뭐 젊은 화가 얘기나 재밌는 미술 얘기를 저한테 하면 전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좋으면 얘기는 일단 들어주겠지만 제 표정은 썩어 있겠죠. 그러면 저의 그런 모습을 제 친구가 알아차렸다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화제를 돌려야죠. 그런데 화제를 그 정도의 센스는 없는, 그 정도의 대화의 능력은 없는 친구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의 경청 능력이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내가 재미없지만 나는 관심 없는 얘기지만 마치 이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처럼 마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100% 몰입해서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태도와 정신이 둘 다 들어가요. 태도는 뭐라? 내가 눈을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고요. 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굴도 상대방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어깨, 몸통도 상대방 쪽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더 크게는 저의 무릎 방향도 상대방 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할 때 저는 정면을 향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00% 몰입을 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여기서 들어오는 누군가를 향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내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잠깐 자세를 틀었는데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오래 대화한다면 훨씬 더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정말 경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에이, 나는 멀티태스킹이 돼. 아, 스마트폰 카톡 보내면서 대화할 수 있어. 얘기 다 들어. 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방금 얘기한 거 내가 다시 얘기해볼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믿는 주의지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당신이 스마트폰을 드는 순간 상대방은 일단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집중한다고 더 이상 생각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 이야기에 경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눈, 시선, 얼굴, 몸통, 무릎 전부 그 사람을 향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인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스마트폰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친구랑 얘기하는 대화, 또 말하기의 일종이고요. 이거를 사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공적인 대화, 우리가 회사에서 뭐 업무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부장님, 과장님 혹은 거래처랑 함께 얘기하는 이런 대화, 이런 거는 친구랑의 대화는 좀 다르죠. 공적인 대화입니다. 하지만 공적인 대화에서의 말하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이 잘 안 돌아가고요. 사적인 관계에서의 말하기를 잘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잘하려면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적인 말하기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걸 설득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혹은 이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팀으로 큰 업무가 안 오게끔, 그러니까 나의 조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도 항상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적인 말하기예요. 근데 설득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그 상대방들이 이야기하는 주장, 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래야 그 부분들을 뭐 받아줄 거라면 받아줄 거라든지, 받아줄 수 없다면 이건 못 받아주니 다른 건 받아줄게라고 협상을 하든지, 이런 식의 주고받기의 대화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협상의 대가, 뭐 미국 사람들은 니고시에이터라는 직업이 아예 따로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드물긴 하지만요. 그만큼 말하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공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조직과 나의 조직, 혹은 상대방이라는 개인과 나라는 개인이 서로 원하는 거를 주고받는 이런 대화는 굉장히 어려운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표, 나는 오늘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요거는 지키겠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지켰으면 좋겠다. 이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내 조건들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면 훨씬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적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서로 만나야 돼요. 감정이 만난다는 건 감정을 화를 내라, 격하게 반응해라 이렇다기보단 상대방의 감정이 결국은 말로 드러나서 나오는 거고, 그걸 들은 나의 감정이 다시 한번 내 말로 드러나서, 그러니까 내 말에 묻어나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 사이에 서로의 감정이 얹어 있는 상태인데, 이 감정과 감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잘 버무려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그렇게 꼭 잘한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가족과 정말 절친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가족이야말로 나의 모든 걸 털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문 거죠. 그래서 난 가족과는 말이 안 통해. 나는 친구 A, 그래 얘랑은 말이 잘 통하는데 내 동생 새끼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내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그런 사적인 대화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아쉬운 점인 거죠. 저는 이거를 기술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이라면 마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내가 테크닉을 부려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대화에서의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이거는 기술의 범주가 아니라 본질의 범주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내용의 주제로 이야기가 흐르게 가게 하는 게 결국은 그 대화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위해서 상대방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때 표정이 좋아지는지, 어떤 대화를 할 때 좀 더 신나게 대화에 집중을 하는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이런 부분을 잘 집중을 해서 내가 신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신나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쪽으로 이야기의 주제를 계속 몰고 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이 신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도 나에 대한 상대방의 호감도는 매우 높아질 겁니다. 우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 언제 그 사람과 얘기해도 편안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언제 그 사람과 얘기해도 재밌는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통 구경하러 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쉬고 싶고 내가 내 시간을 즐기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을 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죠. 그래서 누군가가 상대방, 친구 혹은 가족, 이런 상대방들의 얘기를 깊게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누구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경청을 정말 잘해주는 사람.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제가 경청을 강조하는 이유인 거죠.